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숙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첩첩산 중에 한적한 선비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여보게, 그 소문 들어보셨소? 우리 마을에 새 훈장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어떤 분이시기에? 글쎄 말이오. 듣자 하니 그분의 학식이 하늘에 닿는다 하고 도수를 부린다는 소문도 있다 하니. 허허, 그런 소문까지 있었소? 그런데 우리 마을이 워낙 글 읽는 선비들이 많은데 과연 견디실는지 모르겠소이다. 그러게 말이오. 지난번 오셨던 훈장도 우리 마을 선비들의 문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지 않았소. 맞소이다. 특히 김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니 한번 논쟁이 벌어지면 밤을 새우고도 끝나지 않는다오. 선비들의 걱정도 잠시 새 훈장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훈장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답니다. 후리후리한 키에 하얀 수염을 지녔는데 그 얼굴은 마치 옥처럼 맑고 깨끗했지요. 이상하구려. 수염은 하얗건만 얼굴엔 주름 하나 없으시니 그것만이 아니오. 보시오. 저 눈빛은 또 어찌 된 일이오? 마치 천년 묵은 도인을 보는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걸음걸이도 범상치 않소. 발끝이 땅에 닿는 듯 마는 듯. 목소리를 낮추시게. 필시 보통 분이 아닐 터이니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싶소. 훈장의 이름은 청운이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푸른 구름처럼 깨끗하고 고고한 품성을 지녔다고 하네요. 그의 학식은 또 어찌나 깊었던지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가며 천문지리에도 통달했다고 합니다. 훈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물으시오. 논어에서 말씀하신 인음과 맹자의 인이 과연 같은 것이라 보시나이까? 허허, 그것은 마치 같은 달을 다른 곳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오. 보는 이의 자리가 다르니 보이는 모습도 다른 법이지요. 하오나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란 것이 한 갈래의 길만 있다면 어찌 그토록 많은 현인들이 그토록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겠소. 각자의 깨달음이 곧 진리의 한 조각이 되는 법이지요. 청운 훈장의 지난 날은 참으로 신비스러웠답니다. 20살의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깊은 산사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고 하지요. 스님, 이 청운이 배움이 짧아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옵니다. 젊은이, 그대의 눈빛이 범상치 않구나. 어디서 왔느냐? 멀리 강원도 산골에서 올라왔사옵니다. 과거를 보고자 하는데 아직은 배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허, 과거라. 그대의 운명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하구나. 스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눈빛을 보니 속세의 공명보다는 진리를 찾는 것이 더 어울리겠구나. 하오나 스님, 세상의 영화보다 더 큰 것이 있느니라. 그대의 운명은 다른 이들을 깨우치는 데 있는 듯하구나. 그 스님의 말씀에 청운은 그만 벼슬기를 접고 10년을 산사에서 돌을 닦았답니다. 스님께 배운 것은 글 공부만이 아니었지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신비한 비법도 전수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내가 깨달은 바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때다. 하산하거라. 스님,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사옵니까? 자격이 있다라. 내 안에 이미 도가 있느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눌 때가 되었다.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를 어찌 전해야 할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산에 오르되 정성만을 바라보지 말거라. 스님의 말씀대로 하산한 청운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69의 나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나이로는 믿을 수 없는 체력과 근력의 소유자였답니다. 아니, 저 양반 참 신기하구려. 쌀가마니를 번쩍 드시는가 하면 그것만이 아니오. 어젯밤 잔치에서
술을 10잔도 더 마시고도 그래도 얼굴만 붉어질 뿐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시더군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다오. 무엇이오? 밤마다 뒷산에 오르신다는데 이상하게도 정상까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러고 보니 그렇소이다. 늘 8분응선에서 멈추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청운 훈장에게는 특별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홀로 뒷산에 올라 돌을 닦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8분응선에서 멈추었답니다. 훈장님, 왜 늘 저기서 멈추시는 것입니까? 자네는 산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야, 높이 솟은 봉우리 아니겠습니까? 산이란 말이다. 정상만이 전부가 아니니라. 8분응선에서 바라보는 구름과 안개, 그 속에 도가 있느니라. 하오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등산의 묘미이지 않습니까? 정상이 전부라 생각하니 그 밖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이 마을에는 홍씨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었지만 그 자태가 하늘이 내린 미인이라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아이고, 저 홍과부 얘기 들으셨소? 얼마나 정숙한지. 그렇다오. 나비가 앉아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남편이 세상을 뜨고도 10년이 넘었건만 문밖 출입도 삼가며 살고 있다지 않소?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지요. 하오나, 하오나 무엇이오? 가끔 달빛 아래 한숨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홍과부는 43세 나이였으나 마치 이제 갓 시집 온 새색시처럼 고왔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홀로 된 탓에 달빛 아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리 달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실까? 쉿! 조심하시오. 저분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을 터. 하오나, 보기가 안쓰럽소. 그야 그렇지만 과부의 몸으로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고초를 겪을지 모르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던 홍과부가 불어난 냇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날은 저무는데 물은 이리 불어나고. 난감하시겠소. 혹시 건너편으로 가셔야 하나요? 네. 훈장님. 걱정 마시오. 이 청운이 도와드리겠소. 하오나, 과부의 몸으로 어찌 외간 사내의 등에 업힐 수 있단 말입니까? 허허, 이런 때 돕지 않으면 어느 때 돕겠소. 자, 이리 업히시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눈이 두렵사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누가 보겠소. 어서 업히시오. 홍과부가 청운 훈장의 등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묘한 일이 일어났지요. 달빛 아래 물보라가 튀는 가운데 이상한 기운이 둘을 감싸고 돌았답니다. 참으로 이상하네요. 훈장님의 등이 이리 든든하실 줄이야. 허허, 과부님 몸이 가벼우시니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향기가. 아마도 달빛에 젖은 산들바람 냄새겠지요. 하오나, 처음 맡아보는 묘한 향기라서. 훈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억센 소나기가 홍과부의 다리를 살며시 감싸 쥐고 있었답니다. 물에 빠질까 하는 배려였겠지요. 하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홍과부는 그만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애구머니나. 걱정 마시오. 이 청운이 잘 모시겠소. 훈장님, 그것이. 말씀하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냇물을 건너는 동안 홍과부의 마음은 마치 봄날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답니다. 훈장의 등에서 풍기는 묘한 향기는 또 어찌나 그리웠던지요. 저 훈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그리 머뭇거리시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말을 하다 말고 홍과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봄날의 진달래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지요. 자, 다 왔습니다. 물을 다 건너자 훈장은 홍과부를 조심스레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마치 봄날 밤 꿈결처럼 스쳐간 만남이었답니다. 그날 밤 홍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베갯머리를 적시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훈장님의 그 너른 등이며, 달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지요. 그 손길이 이리도 따스하실 줄이야.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며칠을 고민하던 홍과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떡을 빚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떡을 정성스레 담아 저녁 무렵 서당을 찾아갔지요. 밖에 누구신가? 저 며칠 전 은혜를 입은 홍씨라고 하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리 늦은 시각에 어쩐 일이십니까? 죄송하옵니다. 늦은 시각에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그날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안 그래도 달빛이 고와 누군가와 한 잔의 차라도 나누고 싶던 참이었소이다. 서당 문이 열리고 훈장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선 훈장의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던지 홍과부는 그만 얼굴을 붉히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와 죄송하옵니다만 지난번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홍과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하늘이 둘을 이어주려는 듯 했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오는구려. 잠시 비가 그치길 기다리시는 게 좋겠소. 하오나, 이리 늦은 시각에 어찌 남정에 혼자 있는 곳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되옵니다.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 누가 볼 수 있겠소? 그래도 과부의 몸으로 어찌. 허허, 소문이라. 과부의 소문도 좋지만 훈장의 소문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훈장님도 참 그런 농담을.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서당의 등불이 꺼져버렸지요. 애구머니나. 놀라지 마시오. 이리 오시지요. 어둠 속에서 어찌. 달빛이면 충분하오. 자, 이리 오시오. 어둠 속에서 훈장의 손이 홍과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스하던지 홍과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훈장님, 부끄럽사옵니다. 허허, 세상 만물에 도가 없는 것이 없다 하였거늘. 그날 밤 서당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마치 봄날 산들바람 같은 숨소리였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밤 서당에서는 도의 진리를 깨닫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 홍과부의 얼굴이 마치 복사꽃처럼 피어났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오늘따라 홍과부 얼굴빛이 유난히 좋아 보이지 않소? 그러게 말이에요. 마치 새색시 같지 않나요? 걸음걸이는 또 어찌나 가벼워졌는지. 글쎄 말이에요.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 좀 보시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마을의 과부들 사이에서 더욱 빠르게 돌았지요. 아니, 이웃마을 김과부도 꿀단지를 들고 서당을 찾아갔다면서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강 건너 이과부는 참기름을 가지고 가셨다는데. 우리도 한번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소?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지만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왜들 그렇게 찾아가는지. 이상하게도 서당을 다녀온 과부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화색이 돌았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꽃처럼 생기가 넘쳐 흘렀지요. 이제는 마을의 남정네들도 하나둘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시오? 실은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한숨만 쉬어대니 어찌하면 좋을까 해서 일이 급하게 찾아뵈었습니다. 그거 참 걱정이시겠소. 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 머리가 아프다고도 하고
어깨가 뻐근하다고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셨다. 네. 좋은 처방을 좀 내려주십시오, 훈장님.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누라에게 구박맞는 남편들과 주책 없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여보게, 자네도 왔는가? 아니, 박서방도 이런 데서 만나다니. 그러게 말일세. 자네도 마누라 때문에? 허허, 그렇다네. 요즘 들어 부쩍 짜증을 내시기에. 청운 훈장은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는 특별한 강의를 열었답니다. 달빛 아래 뒷산 팔부능선에서 열린 그 강의는 참으로 특별했다고 하네요. 자네들 왜 하늘 아래의 모든 산의 정상을 밟으려 하는가? 그야, 등산의 목적이 정상 정복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래서 마누라들이 한숨을 쉬는 것일세.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팔부능선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라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오나, 그래도 정상까지 가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 꽃이 피어날 때를 보았는가? 꽃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야. 그렇게 보니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렇지. 마누라의 마음도 꽃과 같은 것이야. 서두르지 말고 그 마음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네. 남정네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훈장님께서 늘 팔부 능선에서 멈추시는 것이었구나. 아하, 이제야 그 뜻을 알겠소이다. 아니, 이제 보니 우리가 잘못 살았구려. 산이든 뭐든 끝까지 올라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만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이오. 그 뒤로 마을의 풍속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산에 오르던 남정네들은 이제 팔부능선에서 멈추어 쉬어가게 되었지요. 여보, 오늘은 왜 이리 일찍 내려오셨어요? 허허, 산이 높다고 꼭 정상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팔부만 올라도 충분하다오. 아이고, 영감님. 요즘 들어 왜 이리 자상해지셨나? 신기하게도 남편들이 일찍 하산하기 시작하자 아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이보게나, 요즘 우리 영감이 달라졌다네. 어머나, 우리 서방님도 그러시다니까요. 예전엔 늘 자기 뜻대로만 하시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도 살펴주시고. 밤마다 들리던 아내들의 한숨 소리도 사라졌지요. 아이고, 요즘 우리 영감님이 왜 이리 자상해지셨는지.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서방님도 달라지셨다니까. 밤마다 찾아오시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세월이 흘러 청운 훈장이 마을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했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 내 이제 너에게 우리 마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전하리라. 비결이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팔부 능선에 도라고 하는데. 팔부 능선에 도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이치지. 정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이니라. 이렇게 마을은 더없이 화목해졌답니다. 간혹 지나가는 길손들이 이상하다며 물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마을이구려. 어찌 이리 부부들이 다 화목한지. 마을 사람들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우리 마을엔 비결이 있지요. 바로 팔부 능선에 도라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원주 고을에 조범이라는 사령이 살았답니다. 조범의 집안은 본래 조선 개국공신의 후손으로 대대로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하지만 조범의 할아버지 때 큰 화재로 가산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 아버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범아, 이제 우리는 한양을 떠나야 한다. 하오나 저희가 대대로 살아온 이곳을 두고 어딜 간단 말씀이십니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한단다. 어린 조범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원주로 낙향해야 했지요. 그때부터 서당은커녕 책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리 와 보거라. 내가 밤에 몰래 가르쳐 주마. 아버님,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건강이 상하실 텐데요. 내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니라. 하오나 저희는 기름값도 아껴야 하는 처지인데요. 달빛으로도 충분하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다행히 아버지가 밤마다 그를 가르쳐 주었기에 조범은 어깨너머로라도 글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특히 사서삼경에 능통했던 조범의 아버지는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그 속뜻도 함께 일러주셨지요. 글을 배우는 것은 벼슬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함이니라. 바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복이 따르는 법이란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도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부귀영화를 바라서가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남의 집 곳간에서 쌀을 훔치다 들킨 적이 있었지요. 이놈아! 도둑질을 하다니! 이래도 되는 게야! 매로 아이의 버릇을 고쳐놓아야겠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며칠째 굶고 계셔서. 말 많은 도둑놈은 더 때려야 한다! 이리 들어라!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매질하려 할 때 17살이던 조범이 나섰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해서 쌀값을 갚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녀석의 쌀값을 갚겠다고?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매질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됩니다. 허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게냐?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요? 쌀 한 마리니 아마 열흘은 일해야 할 걸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그날부터 조범은 남의 집 마당도 쓸고 나무도 해주며 쌀값을 갚아 나갔지요. 조범아, 그만하면 됐다. 내 정성이면 충분해. 아니옵니다. 아직 사흘치가 남았으니 남은 기일을 모두 채우겠습니다. 허허, 그 맘씨를 보니 더 받을 수가 없구나. 이런 조범의 성품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른 도령이라 불렀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범은 원주 관하의 사령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조범이 자네가 사령이 되다니 참으로 반갑구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요. 그 바른 마음씨면 충분하네. 요즘 관아가 어지러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던 참이었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말단 관리였지만 그의 정직함은 관아에서도 유명했지요. 다른 사령들이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이 있어도 조범은 결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지요. 야, 이 꼴통 같은 녀석아.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곤란해지잖아. 우리가 이것을 나눠가지고 저 사람을 풀어주자고.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다들 이렇게 조금씩 문서를 바꾸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오? 미안하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하다 안 되겠군. 한번 맛 좀 보여줘야겠어. 모범적인 조범의 행동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조범이는 원주 관아의 양심이야. 그래,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도 못하겠더군. 고을의 사람들은 바른 조범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난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쥐꼬리만한 녹봉으로 7 식구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늙으신 어머니, 현숙한 아내, 아들 셋의 딸 하나. 그래도 조범의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바른 일만 하셨는지요? 그렇단다. 오늘은 관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단다. 어떤 일인데요, 아버지? 글쎄, 도둑을 잡으러 갔더니 그 도둑이 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더란다. 그래서 도둑을 잡기 전에
먼저 강아지 다리부터 메어주었지. 아이들은 매일 저녁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내는 늘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지요. 여보, 오늘도 늦으셨네요. 미안하오. 관아에 일이 많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바른 길로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겐 큰 기쁨이에요. 자네 덕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관아의 창고를 지키던 조범은 한 아전이 곡식을 훔쳐 나르는 것을 목격했지요. 이보시오. 그것은 백성들의 것이오. 아니, 조범이 아닌가? 이 추운 밤에 그 곡식은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요? 이복의 조범이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될 일 아닌가? 조범이 이것 좀 모른 채 해주게. 자네도 한 몫 챙겨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도 식구가 많다지 않나? 이것 좀 나누면. 하지만 조범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백성들의 것입니다. 제 식구들은 제가 알아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가난하나 백성의 것을 탐하는 일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고지식한 놈 같으니 두고 보자. 이 일이 있고 난 뒤 아전들은 조범을 더욱 견제하기 시작했지요. 야, 조범이. 오늘은 성박 순찰이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말입니까? 뭐, 싫으면 그만두든가? 아닙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일부러 힘든 심부름을 시키고 밤늦게까지 관아를 지키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관아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달빛도 희미한 금은밤, 조범의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런 것이 여기에 떨어져 있단 말인가?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이겠구나. 주워든 것은 노란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였습니다. 묵직한 것이 뭔가 싶어 열어보니 달빛에도 번쩍이는 은덩어리들이 가득했지요. 하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조범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집안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큰아들은 장가갈 나이인데 이 정도면 혼수도 마련하고 어머님 약값도 해결되고. 아니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춥고 피곤했지만 조범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머니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니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까? 혹시 도둑 맞은 것은 아닐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왔지요. 아이고 숨차라.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고? 이보시오. 여기요. 여기.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 게요? 혹시 주머니 하나 보시지 않으셨소? 어떤 주머니를 찾으시오? 노란색 비단 주머니요. 혹시 그 주머니가 이것입니까? 조범이 주머니를 내밀자 사내는 덥석 낚아채더니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군. 저 허리춤의 칼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 모습을 보며 조범은 왠지 수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렇소. 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소. 어머님은 주무시오? 방금 전에 누우셨어요. 오늘따라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걱정이네요. 겨우 잠이 들려는 순간 마당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요? 대문을 열어보니 아까 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이보시오. 나와 한잔하시지요. 예, 이 밤중에 말입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사내는 조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한참을 걸어 새벽 장사치들이 막 문을 여는 주막에 도착했지요. 주모, 술 한 주전자에 안주도 푸짐하게 내오시게. 이 늦은 시각에 그리 급하게 술을 찾으시나?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으니 가장 맛있는 안주로 가져와 보게나. 구석방으로 들어간 사내는 뜨끈한 막걸리를 가득 부어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소.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고 싶으신 것이오? 먼저 내 소개를 해야겠소.
내 이름은 강복산이라고 하오. 강복산이라. 근데 오늘 처음 본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요? 강복사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실은 나는 도둑이요. 무어라? 도둑이라니. 그것도 아주 흉악한 도둑 말이요. 사람도 죽이고 불도 지르고. 자네의 고백에 조범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나는 양반가의 자제였소이다. 그렇게 양반가의 자제로 잘 자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했지요. 처음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 다음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다녔소.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다 어느새 결국 도적 패거리의 두목이 되었소. 손에 피를 묻히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강복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님의 정직함을 보고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렸소이다. 그 은주머니는 황첨지 댁에서 훔친 것이오. 황첨지라면 이고을 제일의 부자 황첨지를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지난밤 삼경에 그 집 타락에서 훔쳐왔소. 처음엔 형님을 해치려고 했소. 증거를 없애려고. 아니, 그럴 수가. 하지만 형님께서 그 주머니를 돌려주시려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소. 이보게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 주머니를 돌려주는 건 어떻겠나. 혼자 가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함께 가주겠네. 내 황첨지님께 사정을 최대한 잘 말해보겠네. 어서 서두르시게. 새벽녘 두 사람은 황첨지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 일은 시각에 누구시오? 황첨지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왔소이다. 아니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제발 어르신께 기별을 넣어주시오. 정말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요. 황첨지는 키가 작고 배가 불룩했으며 눈매가 날카로웠지요. 아니, 이 이른 아침에 웬 불청객들이 찾아왔단 말이냐? 처음에는 낯선 두 사람의 방문에 못마땅한 기색이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이리 무례하게 찾아온 것이오? 황첨지님, 저희가 이리 급히 찾아뵙게 된 것은 그때 강복산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첨지님, 제가 지난밤 이 집 타락에서 이 은주머니를 훔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집에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이제 잘못을 깨닫고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강복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황첨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 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황첨지는 은주머니를 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오. 예. 하지만 분명 어젯밤 삼경에 제가 분명 이 집 타락에서. 그럴 리 없소. 내 집 타락에는 이런 주머니가 없었소. 제가 직접 타락에 들어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것이오. 나는 도둑 맞은 적이 없소. 그리고 그 은주머니는 내 것이 아니오. 하오나 첨지님. 내 말은 여기까지요. 이제 돌아가시오. 황첨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길거리에 선 두 사람은 은주머니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지요. 이보시오. 이건 이제 당신 것이니 가져가시오. 아닙니다. 이건 황첨지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첨지께서 본인의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았소? 그래도 이건 제가 훔친 것이니 제가 이걸 들고 어찌 새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강도령의 마음이 이토록 변했으니 이제 이것으로 새 삶을 사시게나. 아닙니다. 이건 형님께서 가지셔야 하오. 형님의 정직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이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강복산이 은주머니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쓰시기를 바라오.
형님,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소.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으러 오겠소. 그날 이후 강복사는 원주에서 자취를 감추었지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관아의 사령이던 조범은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관아를 나와야 했고, 이제는 화전 밭되기나 일구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버지, 제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이 아비는 괜찮단다. 한편 황첨지는 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늦게 본 외아들이 투전판에 빠져 가산을 모두 날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 황첨지가 머무는 문중 제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 7을 거느린 당당한 모습의 거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날 밤의 도둑 강복산이었지요. 황첨지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혹시 10년 전 노란 은주머니를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황첨지님 다락에서 훔쳤다며 조범 사령님과 함께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만. 그때 그 사람이었구만. 제가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네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강복사는 보름 동안 원주에 머물며 황첨지의 재산을 하나하나 되찾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동안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둑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 이제는 이만큼 되었지요. 그리고는 조범을 찾아가 쉰맞이기의 옥답과 번듯한 기와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의 정직함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소이다. 보름달이 뜬 환한 밤, 세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푸근한 방에 정갈한 안주와 따뜻한 술이 오르니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이제야 고백할 이야기가 있어. 황첨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 은주머니는 내 것이 맞았다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오. 어찌된 말씀이십니까? 한 사람은 도둑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처지에서도 한 푼의 욕심도 부리지 않았소. 그 모습에 재물만을 탐하며 살아온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오. 황첨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복산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래서 차마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 사람의 선한 마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른 채 했던 것이오. 저는 그 사정도 모르고 어르신께서 왜 주머니를 저에게 주셨는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어르신이 그러신 이유가 계속 궁금했답니다. 이제서야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조범은 새로 얻은 기와집에서 어머니와 아내, 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이어갔고, 큰아들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지요. 강복사는 더 큰 부자가 되어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날 밤을 잊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황첨지는 돌아온 재산을 아들과 함께 잘 관리하여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투전을 끄는 아들은 이제 어엿한 종갓집 종손이 되어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그랬던 게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원주 고을에 전해 내려왔답니다. 정직한 마음과 뉘우침,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지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로 말입니다.